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곧 환갑을 맞는 사연자입니다. 어릴 적 집 앞을 뛰어다니며 놀던 시절이 바로 엊그제 같은데 어떻게 벌써 6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지 가끔은 참 세월이 야속하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어릴 적에는 하루빨리 자라서 어른이 되고 싶었는데 언젠가부터는 나이를 먹는 게 겁이 나고 두려워지더라고요. 뭐라도 해둔 것이라도 있어야 마음 편히 나이 들어 갈 텐데 가진 것은 없고 이룬 것도 없으니 가난한 채로 늙는 것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나이 들기 전에 내 집 마련을 해서 몸 누일 곳이라도 있는 게 유일한 소원이었죠. 이런 저의 얘기를 들으시면 아마 궁금하실 테죠. 저 양반은 뭐 하는 사람이길래 이 나이까지 집 타령을 하는지,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나 싶으시겠죠. 네, 맞습니다. 저는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혈혈단신 내 몸뚱아리 하나 지키고 사는 게 평생의 수건이고 희망이었죠. 누군가는 혼자라서 편하다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의 경우에는 혼자라서 참 힘들었습니다. 남들 다 있는 남편 자식 하나 없는 삶이 얼마나 외롭고 고단한지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모를 테죠. 하지만 이런 저에게도 한때는 가족이 있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에서 자란 저는 늘 집을 벗어나는 것이 소원이었어요. 가난한 집구석에 무관심한 부모 밑에서 도저히 버틸 수가 없었거든요. 집에서 굶고 구박당하며 사느니 하루빨리 독립해서 돈이라도 벌자 싶었던 저는 고등학교도 채 마치지 못하고 가출을 결심했습니다. 어차피 학교 다녀봐야 월사금 낼 돈도 없었고 제 주제에 고등학교 졸업해봐야 더 나은 삶을 살 거라고 생각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하루라도 빨리 돈을 버는 게 나은 일이라 생각했던 저는 어린 나이에 집을 나와 기숙공장에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 봉급이 얼마인지 보다 숙식을 제공해 준다는 게 제일 중요했어요. 그래서 저는 숙식이 제공된다는 말에 둘도 묻지 않고 취직을 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밤낮 없이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숙사가 코앞이라는 이유로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하루 종일 일을 해야 했지만 그래도 집에 있을 때보다는 행복했던 것 같아요. 집에 있을 적에는 밥도 제대로 못 먹었는데 여기는 그나마 밥은 주니 그게 제일 좋더라고요. 하지만 가장 좋았던 건 자유였습니다. 내가 벌어 번 돈으로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자유가 정말 행복했어요. 그렇게 돈을 벌기 시작한 저는 공장 언니들을 따라서 음악 다방도 가보고 서점도 구경하며 자유를 만끽했습니다. 시골에서 가난하게 자랐던 저에게는 도시의 모든 것이 신기한 것들 투성이었어요. 세상에 이런 별천지가 있는지 깜짝 놀랄 정도였죠. 그래서였는지 저는 저도 모르게 바람이 들었나 봅니다. 좋은 것들 보고 다녔다고 나도 그렇게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지 제가 제 주제도 모르고 대학생을 만나게 되었거든요. 중졸 공순이 주제의 대학생이라니. 제가 생각해도 말이 안 된다는 일이었지만 놀랍게도 저희는 첫눈에 반하여 순식간에 서로에게 빠져들었습니다. 행순아, 정말 사랑해. 나한테는 이제 너뿐이야. 저도요. 저도 이제 오빠뿐이에요. 그래, 우리 서로를 생각하는 이 마음 절대로 변치 말자. 나 행순이 너랑 정말 결혼하고 싶어. 나 대학만 졸업하면 곧바로 프로포즈 할 테니까 나랑 결혼해 줄래? 정말요? 오빠 그 말 정말이에요? 정말 저랑 결혼하겠다고요? 그럼 당연히 정말이지. 아니면 설마 행순이 너는 내가 너를 잠깐 갖고 노는 거라 생각했니? 아휴, 그랬다면 실망인걸. 그럴 리가요. 저도 오빠 마음 믿어요. 아니, 이제는 내가 오빠랑 헤어질 수가 없는걸요. 그래, 네 마음이 그렇다면 두말할 것도 없겠다. 그럼 이제 나만 믿고 따라와줘, 행순아. 제 눈에 대학생이었던 남편은 참 근사하기만 했습니다. 우물한 개구리였던 제게
그 사람은 백마탄 왕자였고 내가 좋다는 그 남자에게 저는 완전히 마음을 내어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결혼까지 약속하며 만남을 이어오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남편은 대학을 졸업하기만 하면 부모님께 허락을 받고 결혼을 하자고 했고 저는 그 말을 믿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저희의 교제 사실을 시부모님께서 먼저 알아차리고 마셨죠. 당연히 저를 반대하실 게 당연하다 싶어 천천히 시간을 두고 허락을 받으려고 했던 건데 일이 틀어졌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남편의 부모님은 저를 대놓고 못마땅해 하시며 저희의 관계를 끝까지 반대하셨습니다. 그쪽에서 제가 일하는 곳을 찾아와 물을 끼얹고 수모를 주는 건 당연했고 심지어 남편이 저를 만나지 못하게 집에 가둬두기까지 하셨어요. 하지만 저와 남편은 그냥 굽히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향한 마음이 뜨거웠기에 어떻게든 관계를 이어나가려 했죠. 그러다 결국 남편이 가출을 감행하고 말았습니다. 이대로 저를 포기하지 못하겠다며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저를 선택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에 저는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나는 행순이 너 없이 못 살아. 행순이 너도 그렇지? 너도 나 없이 못 살지? 그럼 나도 이제 오빠 없이 못 살아. 근데 우리 마음이 그렇다고 해서 뭘 어떻게 해. 부모님이 저렇게나 반대를 하시는데 어머니가 나더러 오빠랑 헤어지래. 안 돼. 나는 너랑 못 헤어져. 너랑 헤어지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지. 그럼 우리 그냥 도망가자, 행순아. 부모님이 못 찾는 곳으로 도망가서 우리끼리 살자. 그래, 그게 낫겠어. 도망이라니? 부모님을 저버리고 떠나자는 거야? 그래도 천륜을 어떻게 끊으려고 그래? 나는 행순이 너만 있으면 돼. 물론 부모님 가슴에 대목 받는 건 죄송한 일이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헤어질 수는 없잖아. 오빠가 그러자면 나도 그럴게. 근데 우리가 도망가서 잘 살 수 있을까? 뭐 먹고 어떻게 살려고? 어떻게든 해봐야지. 집 떠나면 고생이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서로가 있잖아. 그리고 내가 설마 행순이 너 굶기겠어? 사지 멀쩡하면 뭐라도 할 수 있겠지. 지방으로 가면 어떻게든 일자리 구할 수 있을 거야. 그럼 우리끼리 집도 구하고 살림살이도 마련해서 행복하게 살자. 남편 집안의 극심한 반대에 시달리던 저희는 결국 시댁을 피해 도망을 치기로 결심했습니다. 멀리 떠나서 일자리를 구하면 어떻게든 먹고 살 수 있을 거라며 고생스러움을 무릅쓰고 서로가 함께하는 길을 선택하기로 했죠. 저야 원래도 가진 게 없는 사람이라 잃을 것도 없었지만 남편은 달랐습니다. 남편은 교수하시는 시어머니의 사업하시는 아버지 밑에서 돈과 명예를 누리며 살던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은 평생을 넉넉한 환경에서 고생 모르고 살던 사람이었지만 결국 저를 선택해 주었습니다. 그게 너무 고마웠던 저는 저 역시도 남편에게 평생을 바치기로 결심했죠. 그렇게 시댁을 피해 도망친 저희는 싸구려 월세방을 얻으며 신혼살림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비록 결혼식을 올리지 못했지만 저희끼리 혼인신고를 하고 사진관에서 사진도 찍으며 단촐한 결혼식을 치렀어요. 축하해주는 하객도 없고 예쁜 드레스와 반지도 없었지만 저는 마냥 행복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저희 두 사람만 함께라면 그곳이 천국일 거라 생각했으니까요. 남편은 일자리를 구했고 저를 먹여 살리겠다며 열심히 살았어요. 새벽같이 나가서 별을 보며 들어오는 일상에 저는 고생하는 남편이 안쓰러워 더 잘해주려 했죠. 그런데 언젠가부터 남편이 많이 지치고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여보, 오늘도 고생했어요. 많이 힘들었죠? 얼른 식사하세요. 뭐야? 반찬이 이게 뭐야? 죄다 풀떼기뿐이잖아. 아니 이게 뭐야? 밖에서 힘들게 일하고 온 사람한테 지금 이걸 먹으라고 내놓은 거야? 미안해요. 이번 달 생활비가 모자라서 고기를 살 수 없었어요. 안 그래도 내가 부업하고 있으니까 그 돈으로 고기 사서 올릴게요. 오늘만 좀 참아줘요. 아니, 너는 대체 살림을 어떻게 하길래 이렇게밖에 못해? 돈을 다 어디다 썼길래 벌써 돈이 없대?
아껴 쓸 생각이 있긴 한 거야? 당연히 아껴 쓰고 있죠. 당신이 힘들게 번 돈인데요. 그래? 근데 아껴 썼다는 게 이 모양이야? 야, 너는 내가 밖에서 무슨 소리를 들으면서 어떤 고생을 하는지는 알아? 내가 너 때문에 무슨 수모를 참는지 아냐고. 근데 마누라라는 사람은 살림도 하자 제대로 못해서 밥상 꼬라지하고는 이딴 걸 먹고 어떻게 다시 일을 하라는 거야? 내가 이 꼴 보려고 너랑 결혼했나 싶다. 저는 남편과 함께라면 간장 종지에 밥만 먹어도 행복하다 생각했는데 남편은 그러지 못했던 모양입니다. 저를 끝까지 책임지겠다며 저 없이 못 살겠다고 도망쳐온 남편은 제 생각보다 여리고 약한 사람이었어요. 평생 고생해 본 적 없는 탓에 바깥일을 버거워했고 돈 걱정해 본 적 없던 탓에 돈에 대한 개념이 거의 없는 사람이었죠. 저는 남편이 벌어오는 얼마 안 되는 봉급을 알뜰살뜰 써보려 했지만 그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예전에 유복한 삶을 지우지 못했고 그래서 세상 물정 모르는 남편은 자꾸 불만만 늘어갔습니다. 그 사이 저는 임신을 하게 되었고 태어날 아이 소식에 저는 돈 걱정이 들었습니다. 남편만 믿고 있을 수는 없다는 생각에 저도 어떻게든 출산 전까지 돈을 벌어보려 했죠. 남편은 가장이 되는 게 버거운지 자꾸 저를 타박하고 전과 달라졌지만 저는 아이가 태어나면 저희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남편도 고생에 적응하다 보면 괜찮아지는 날이 올 거라 생각했죠. 그렇게 남편을 믿었던 저였는데 그런 남편이 결국 저를 배신하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너무 힘들어서 더 이상 견디지 못하겠다는 편지 한 장만 남기고 하루아침에 사라져 버렸더라고요. 그때 저는 임신 6개월째였습니다. 그렇게 하루아침에 남편의 가출로 저는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배는 점점 불러오고 남아있던 쌀은 떨어지는데 남편 없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답이 없더라고요. 당장 먹고 살 걱정이 더 컸던 탓에 남편에 대한 원망을 할 시간도 여유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언제라도 다시 남편이 돌아오기를 바라고 또 바랄 뿐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때까지도 남편이 다시 돌아올 거라 믿었거든요. 남편이 지금은 너무 힘들어서 잠깐 도피했을 뿐이고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돌아올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막달이 지나고 아이를 출산할 때까지도 남편은 다시 돌아오지 않았어요. 결국 남편 없이 저 혼자 동네 주민들의 도움으로 아이를 낳고서야 저는 남편이 다시 오지 않을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홀로 아들을 품에 안고 남몰래 눈물을 흘리며 고통을 삼켜야 했죠. 지금 다시 돌이켜봐도 참 힘든 시간이었다 싶습니다. 아이를 낳고 몸도 제대로 풀지 못한 상태로 일을 다녀야 했는데 그 와중에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큰 일이었거든요. 어쩔 수 없이 짬짬이 일을 하며 돈을 버는데 그걸로는 저희 두 사람 생활비로 턱도 없었어요. 벌써 월세가 밀린 지도 몇 달째라 언제 쫓겨날지도 모르는데 번 돈으로는 뭘 사 먹을 수도 없더라고요. 먹은 게 없으니 젖이 나올 리가 없었고 그래서 분유를 사 먹이려니 그 돈마저 없는 거였죠. 친정과는 연이 끊겨 도와달라 할 수도 없었고 도망간 남편은 다시 돌아올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이러다가는 나는 물론이고 어린아이까지 죽겠다 싶어 겁이 나더라고요. 누가 저희 좀 도와주면 안 되나 싶은 생각이 매일 밤 들었습니다. 그제서야 나를 버리고 간 남편에게 원망이 들고 그런 사람을 믿었던 제가 바보같이 느껴졌죠. 그렇게 매일매일 눈물로 아이를 달래던 어느 날 제게 뜻밖의 인물이 찾아왔습니다. 다름 아닌 제 시모였죠. 그래, 기껏 내 아들이랑 도망가서 숨어있던 곳이 여기였니? 어째 사는 꼴을 보니 그리 잘 지내는 것 같지는 않은데 이러고라도 살고 싶었니? 그러게 지 주제를 알고 넘볼 걸 넘봤어야지. 꼴 좋다. 여기는 왜 찾아오셨어요? 그 사람은 어디 있어요? 이미 다 알고 오신 거 아니에요? 그래, 다 알고 찾아온 거 맞다. 그래서 내 손자 데리러 왔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손자를 데려가다뇨? 그럼 저는요? 그 사람이 다시 돌아온대요? 아니면 어머니가 저희 모자 받아주시는 건가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너 말고 내 손자만 데려가겠다는 말이야. 예? 손자만 데려간다뇨? 설마 지금 저희 석훈이를 데려가시겠다고요? 석훈이가 애 이름이니? 이름은 잘 지었구나. 그래, 석훈이, 내 손자. 이제 내가 데려가마. 어차피 너 혼자는 버겁지 않니? 남편도 없이 네가 어찌 애를 키운다고 그래? 그러니까 내가 데려가서 잘 키워주마. 너 같은 거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이 잘 키울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아이 이리 다오. 안 돼요, 못 줘요. 엄마한테 아이를 달라니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그럼 네가 지금 애를 잘 키울 수 있다는 말이니? 괜한 고집 부리지 말아라. 나도 내 핏줄 불쌍해서 도와주려는 거니까 좋은 말 할 때 아이 넘겨. 그러는 법이 어디 있어요. 저 석훈이 못 보내요. 보내는 게 좋을 텐데. 네가 진짜 부모라면 잘 생각해야 할 거야. 너처럼 천하고 가난한 부모 밑에서 크는 거랑 배울 만큼 배우고 있을 만큼 있는 나한테서 자라는 거랑 석훈이 위해서도 뭐가 나을지. 아니, 이걸 생각해봐야 아나? 당연한 것을. 너도 알잖아. 너 같은 거 밑에서 애가 어찌 자랄지. 지금도 제대로 먹이지도 못하고 부모 노릇 못하고 있는 주제에 네가 무슨 부모 자격이 있니? 그러니까 애를 위해서라도 양육권 포기해라. 합의금은 제대로 챙겨줄 테니까 불만 갖지 말고. 아이를 위해서 뭐가 더 나은 선택이겠냐는 시모의 물음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시모 말대로 제대로 먹이지도 못하는 제가 부모라고 나설 자격이 있나 싶었거든요. 그러자 시모는 제 품에서 뺏어가듯 아이를 데려가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제게 합의금으로 1,000만 원을 건네더라고요. 물론 그건 제가 2번 다시 아들 앞에 나타나지 않는 조건이 붙는 것이었죠. 내가 낳은 아이를 이렇게 뺏겨야 하나 억울한 마음이 들었지만 저는 결국 아이를 위해 아이를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는 이혼까지 당하며 제 인생의 남편과 자식은 영영 지워져 버리게 되었죠. 그렇게 저는 한때 있었던 남편과 자식을 잃고 혼자가 되었습니다. 남편과 함께했던 시간은 겨우 몇 년뿐이었지만 그때의 상처가 너무 컸던 탓이었는지 저는 2번 다시 누군가를 만나지 않았어요. 새로운 사람을 만날 만한 여유도 없었지만 빼앗긴 제 자식이 떠올라 차마 새로운 가정을 꾸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후로 30년을 평생 혼자 지내왔습니다. 매일같이 아들이 보고 싶고 그 아이 생각이 들었지만 아들을 찾을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시모의 협박도 협박이었지만 그 아이 인생에 제가 짐이 될까 싶어 무서웠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후로 평생을 혼자 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저의 인생의 유일한 목표는 내 집 마련이었죠. 그렇게 혼자가 된 저는 식당 종업원으로 일을 시작하며 제 가게까지 차릴 수 있었습니다. 막상 직원에서 사장이 되었다고 해서 형편이 대단히 나아진 건 아니었지만 내 집 마련을 위해 열심히 저축을 하며 버텨왔죠. 그렇게 무려 3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그 사이 저는 5억이라는 큰 돈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드디어 내 명의의 집을 살 수 있었죠. 그리 크지도 않고 새 집도 아니었지만 나 혼자 살다 떠나기에는 적당한 집이었습니다. 그렇게 그 집에서 노후를 보낼 꿈을 꾸며 계약금을 걸고 기다리던 중 저는 그만 제 전 재산을 날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제게 집을 소개한 부동산 업자에게 수십 년 걸려 어렵게 모은 돈 5억을 떼어먹히고 말았던 거죠. 어쩐지 시세보다 저렴하다고 했을 때 의심을 했어야 하는 건데 전부 다 알아서 해주겠다던 업자의 말을 믿은 게 잘못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 사람은 제대로 된 부동산 업자도 아니었고 저 같은 사람들에게 접근해 가짜 매물을 소개하고 돈을 가로채는 사기꾼이었어요. 그걸 몰랐던 저는 철석같이 믿었던 그놈에게 돈을 털리고 말았죠. 그렇게 저는 한순간에 사기를 당하며 모든 것을 잃고 말았습니다. 내가 30년간 힘들여 고생해 번 돈 5억을 잃어버린 것은 비단 돈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5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잃어버린 것도 물론 가슴 찢어질 만큼 속상한 일이었지만 그 돈은 그냥 돈이 아니라 제 30년 인생의 값어치였어요. 잘못된 결혼으로 아이까지 잃고 혈혈단신이 되어 반평생을 죽은 듯이 일만 하고 살았던 저였습니다. 보통 사람들처럼 아내로서 엄마로서의 일상을 잃어버린 채 그 대신 오로지 내 집 마련의 꿈만 꿈꾸며 살았던 저였는데 그렇게 피땀 흘려 모은 돈을 한순간에 날려버리다니 그 일은 제가 삶의 의욕을 포기하기에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그때의 심정을 다시 떠올려봐도 정말 힘들었구나 싶어요. 그래서 당시에는 정말로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고 싶었습니다. 30년을 그렇게 고생하며 살아 내 나이도 이제 저물어가는 나이인데 이제야 조금 편해지려나 했던 것이 도루묵이 되고 나니 다시 일어설 용기가 나지 않더라고요. 안 쓰고 안 먹고 하는 고생도 젊어서야 할 수 있었던 것이지 환갑 다 된 나이에 또 그럴 수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몇 날 며칠 눈물만 흘리다 고민한 저는 결국 결단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내 걱정해줄 남편도 자식도 없는 이런 인생을 더 고생하며 붙잡고 살면 뭐하나 싶은 생각에 해서는 안 될 선택을 하고 말았던 것이죠. 아무리 힘들어도 나쁜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걸 지금은 알지만 그때는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것 말고는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저 세상을 등질 생각만 하고 있었죠. 그렇게 저는 약국을 돌아다니며 수면제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불 꺼진 식당 안에서 그 약들을 한 번에 털어먹을 작정을 하고서 혼자 앉아 있었죠. 그런데 그때 불 꺼둔 가게 밖으로 누군가 저를 찾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헛것을 들은 줄 알았어요. 그날따라 길가에는 지나다니는 사람도 몇 없었고 어스름한 저녁 시간이라 밖은 어둡고 가게 안은 불이 꺼져 있어서 안이 보이지 않았거든요. 게다가 가게 문 앞에는 오래전부터 폐업을 알리는 표식을 붙여두었으니 문 닫힌 가게 문을 두드릴 사람은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연고 없는 저에게 찾아올 만한 사람도 없었을 테고 말이죠. 그런데 웬 젊은 청년이 가게 안을 유심히 살피며 저를 찾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정말 오랜만에 들어보는 제 이름을 애타게 불러대면서 말이죠. 그래서 저는 작심을 잠시 미루고 가게 문을 열 수밖에 없었어요. 계세요? 계세요? 김행순 씨. 김행순 씨 여기 계신가요? 누구세요? 누구신데 제 이름을 알고 계세요? 김행순 씨 맞으세요? 아주머니가 김행순 씨세요? 예, 제가 김행순은 맞는데 아니 근데 그쪽은 누구시길래 저를 찾으시나요? 아무리 봐도 내가 알 만한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20대 후반, 많으면 30대 초반으로 보이던 그 젊은 청년은 저를 보며 제 이름을 애처롭게 불러댔습니다. 제 이름을 부르는 음성이 떨리는 것이 정말 저를 간절히 찾아다니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였을까요? 분명 처음 보는 청년인데 저는 그 청년이 낯설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꼭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사이처럼 가깝게 느껴지더라고요. 왠지 그립고 반가운 마음마저 들 정도로 말입니다. 물론 당시에는 제가 왜 그런 기분을 느끼는지 전혀 알지 못했죠. 그게 설마 물보다 진한 피가 끌려서였다는 건 상상도 하지 못한 일이었으니까 말입니다. 어머니 저예요. 저 어머니 아들 석훈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 아들이라니? 어머니 저 기억 못하세요? 저 석훈이라고요. 저 또 떼기 전에 어머니랑 헤어져야 했던 그 아들 석훈이요. 세상에, 너 정말 석훈이니? 네가 석훈이라는 말이야? 어머, 세상에 이럴 수가. 아니 그 피덩이 같던 아이가 언제 이렇게 컸다니. 석훈아, 네가 정말 내 아들 석훈이가 맞구나. 어쩐지 눈에 익다 싶었습니다. 분명 제가 본 적 없는 청년이 왜 이리 눈에 익고 익숙한가 싶었는데 세상에 그 청년이 다름 아닌 제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30년 전 쓰레기 같은 남편에게 속아 홀로 아이를 낳고 고생하던 그때 시모가 자기네 집 핏줄이라며 제게서 훔쳐갔던 제 아들 말이에요. 아무리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내 자식을 저버렸다는 사실에 평생 자책하고 스스로를 원망했던 저였습니다.
절대 다시는 아들을 찾아올 생각하지 말라던 시모의 협박도 협박이었지만 아들을 버린 주제에 다시 찾는다는 건 염치 없는 짓이라 생각해서 아들을 찾아볼 생각도 못하고 살았었죠. 그저 돈도 없고 백도 없는 나보다야 그 집에서 잘 지낼 거라고 생각하며 세상 어딘가에 내 아들이 존재한다는 사실만 되뇌며 살았었습니다. 물론 그마저도 세월이 지나면서는 낳아주기만 한 어미가 무슨 어미인가 싶어 없는 자식인 셈 치고 살았지만 말이죠. 그러나 저러나 그 아이만큼은 잘 살기만을 바라며 지운 셈 치고 살았는데 그때 그 아이가 저를 다시 찾아올 줄은 정말 단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 집 식구들이 아이에게 제 이야기를 할 일이 없을 테니 제가 먼저 찾아가지 않는 이상 아들이 저를 찾아올 일은 없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지 저는 어안이 벙벙할 뿐이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어머니 맞으시군요. 어머니, 정말 뵙고 싶었어요. 제가 그동안 어머니를 얼마나 찾아다녔는지 어머니는 모르실 거예요. 아니 근데 석훈이 네가 대체 어떻게 나를 찾은 거야? 네 아버지나 할머니가 내 얘기를 했을 리는 없을 텐데 나는 네가 내 존재도 모르는 줄만 알았단다. 돌도 치르기 전에 헤어졌으니 네가 나를 전혀 모르는 줄 알았어. 그래서 나는 나만 입 다물고 살면 괜찮을 거라 생각했었는데 아니 근데 네가 나를 어떻게 찾은 거니?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더 일찍 찾아뵈어야 했는데 너무 늦어버렸어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어머니의 존재를 일찍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저는 정말로 아무것도 몰랐어요. 저를 키워주신 어머니가 친어머니인 줄만 알았거든요. 할머니나 아버지나 저한테 그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셔서요. 그래, 역시 그랬구나. 그 사람들이 너한테 내 얘기를 했을 리가 없지. 그래서 아마 너한테 평생 비밀로 할 거라 생각하기는 했었단다. 어쩌면 새엄마가 생겼을 거라는 것도 말이야. 그래서 네가 나를 이렇게 찾아올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지. 그러니까 네가 미안해야 할 일은 아니야. 미안하려면 내가 미안해야지. 왜 네가 미안해하니? 그러지 말아서구나. 나는 너한테 엄마라고 불릴 자격도 없는 사람이야.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저도 다 알고 왔어요. 어머니가 저 버리고 싶어서 버리셨던 거 아니시잖아요. 아버지가 어머니를 배신하셨고 할머니가 혼자 저를 키우던 어머니를 찾아가서 저를 데려왔다는 거 저도 다 알아요. 너무 늦게 알게 된 것이 잘못이긴 하지만 그래도 저도 사정 다 안다고요. 그 인간들이 너한테 그런 걸 말해줬을 리가 없는데 대체 어떻게 알게 된 거니? 혹시 네 아버지가 얘기해 주던? 아니에요.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어요. 제가 어머니 얘기를 알게 된 건 새어머니랑 할머니가 싸우시는 걸 어쩌다 듣게 되었거든요. 아이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다는 말에 조금 놀라기는 했지만 동요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누가 죽었다고 하는데도 그 사람이 가엾다거나 안타깝다거나 하는 생각은 조금도 들지 않더라고요. 아마도 그건 그 사람이 이미 제 마음속에서 죽은 지 오래였기 때문일 테죠. 그 사람 밑에서 자란 아들은 마음이 아프겠지만요. 아이 아버지가 떠난 것은 갑작스러운 사고였답니다. 그 사람도 그리 순탄하게 살지는 못했던 건지 평소에도 술 문제가 심했다고 하더라고요. 퍽하면 음주운전에 주치로 경찰서를 들락거리는 것도 여러 번이었다고 했죠. 그건 아마 그 사람 어머니 때문이었을 겁니다. 아들 얘기를 들어보니 자기 아버지를 별로 존경하지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평생 제대로 된 직업도 없이 늘 술에 취해 있는 모습만 보고 자랐다고 했으니 말입니다. 젊어서야 부모 덕에 놀고 먹어도 욕하는 사람 없겠지만 나이 먹어가면 어디 그런가요? 돈만큼 명예도 있어야 하고 감투도 있어야 할 텐데 그 사람에게는 그런 것이 없었던 겁니다. 평생 고생 모르고 떠받들려 살던 사람이 나이 먹어가며 재구실 못하고 사니 의존할 곳이 술밖에 없었던 거겠죠. 그래서 결국 술에 취해 운전을 하다가 사고로 떠났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이기는 했지만 어떻게 보면 예견된 일이기도 했어요. 할머니도 아버지가 술 때문에 돌아가실 거라는 말을 늘 달고 사셨으니까요. 물론 정말 그렇게 될지는 몰랐지만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슬프기는 하지만 견디지 못할 정도는 아니더라고요.
저도 자라면서 아버지랑 유대가 별로 없어서 말이에요. 어머니가 들으시면 마음 아프실지 모르겠지만 저 부모님이랑 그렇게 사이 좋은 편 아니었거든요. 아버지는 늘 공사 다 망해서 집에 잘 계시지 않았고 어머니는 왠지 저한테 거리가 있으셨어요. 그때는 새어머니인 줄 몰라서 그냥 성격이구나 했는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까 제가 친자식이 아니라 끝내 정을 붙이지 못하셨던 게 아닐까 싶어요. 그럼에도 수십 년 키워주신 건 감사한 일이지만 뭐 그 덕분에 새어머니도 누릴 만큼 누리고 사셨으니 손해볼 건 없으셨겠지만요. 어쨌든 그런 집안에서 자라다가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새어머니가 할머니에게 불만을 가지셨어요. 새어머니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아버지 재산이 자기 것이 될 줄 아셨을 텐데 사실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는 건 별로 없었거든요. 집도 차도 전부 할머니 명의여서 새어머니가 유산으로 상속받을 게 없었던 거예요. 그걸 알고 화가 나신 새어머니가 할머니를 찾아가서 화를 내시는데 그때 제가 어머니 얘기를 듣게 된 거예요. 너무나 늦게 말이죠. 아이 아버지가 갑자기 죽게 되면서 그 사람과 같이 살던 아내가 시모에게 유산 문제로 따지고 들었답니다. 몇십 년을 같이 살면서 자기 남편 재산이 어찌 되는지도 몰랐던 건지 남편이 죽고 받을 유산이 없으니 화가 났던 거죠. 아마 시모는 자기 아들도 믿지 못했던 모양입니다. 예전부터 말 안 듣고 망나니 같던 아들 앞으로 재산을 물려주면 진작 다 까먹고 풍비박산 날 걸 예상했던 거겠죠. 그래도 하나뿐인 자식이라고 시댁 재산으로 부족함 없이 지내게 도와줬던 건데 남편 죽고 혼자 된 며느리가 그 문제로 불만을 가지고 따지다 결국 제 아들이 저의 이야기까지 듣게 되었던 겁니다. 새어머니가 할머니에게 아버지 몫의 유산을 내놓으라고 그러시더라고요. 하지만 할머니도 호락호락한 분이 아니시잖아요. 어머니 내치시고 드린 며느리도 완전히 마음에 드신 건 아니었는지 재산을 못 주겠다고 하셨어요. 그러자 새어머니가 화가 나서 할머니와 대판 싸우셨는데 그때 새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남의 자식 걷어 키운 자신이 이 집 재산 절반은 받을 자격 있는 거 아니냐고 말이죠. 그때 알게 되었어요. 아, 내가 그분 친자식이 아니구나 하는 걸 말이죠. 그래서 할머님께 대놓고 물어봤더니 순순히 어머니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아주 당당하고 떳떳하게 저를 어머니에게서 뺏어온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 속에 미안함이나 죄책감은 전혀 없었어요. 할머니는 그게 저를 위한 일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어머니 밑에서 자라게 그냥 두지 않았던 게 저를 위한 거라고 말이죠. 그 말이 어찌나 원망스럽던지. 그동안 할머니에게 제가 느꼈던 가족애가 전부 사라지는 기분이었어요. 멀쩡한 모자 사이를 찢어놓고 어떻게 미안해하지 않을 수가 있는지 그제서야 저는 제 가족이라는 사람들이 하나도 멀쩡한 사람이 없다는 걸 알게 되었던 거죠. 시모가 제게 일말의 죄책감이나 느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저는 이제 와서 그런 시모의 반응이 별로 놀랍지도 않았지만 아들은 꽤 충격이 컸나 봅니다. 그동안 저의 존재도 모르고 자신의 아버지와 할머니를 가족으로 아끼고 사랑했을 테니 그 사람들에게 속았다는 것이 상처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 사람들을 생각했던 만큼 배신감도 어마어마했던 겁니다. 게다가 자신에게 살갑지 못했던 엄마도 친모가 아니었다고 하니 그 아이가 받아야 할 상처는 저도 차마 헤아리지 못하겠네요. 그렇게 결국 아들은 저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저를 열심히 찾아다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존재를 늦게 알게 되기는 했지만 이제라도 알았으니 다행이라 생각했어요. 그리고 금방이라도 어머니를 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사람을 찾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아들이 엄마를 찾는 게 왜 그렇게 어려워야 하는 일인지 저 꽤 오래 걸렸어요, 어머니. 무려 1년이나 말이에요. 지난 1년간 어머니를 찾겠다고 전국을 돌아다니다가 며칠 전에야 겨우 소식을 들었어요. 어머니가 여기 계시다는 걸 말이죠. 근데 막상 찾아가려니 갑자기 겁이 나더라고요. 저는 어머니가 너무 보고 싶었지만 어머니는 어떤 마음일지 제가 모르잖아요. 혹시나 내가 찾아오는 걸 반기지 않으시면 어쩌나 싶어서 두려워졌어요. 그래서 한번 여쭤볼게요. 어머니는 왜 저를 찾지 않으셨어요? 어머니가 저를 찾아오실 생각은 못 하셨어요? 저는 몰랐더라도 어머니는 제 존재를 알고 계셨잖아요. 그동안 저 보고 싶지 않으셨어요? 아니면 혹시 몰래라도 찾아와 보셨었나요? 저를 애타게 찾아다니던 아들은 제가 그리운 만큼 겁이 났던 모양입니다. 친모라는 사람이 30년간
자신을 한 번도 찾은 적이 없었다니 제가 자기를 아주 잊어버린 거라고 생각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눈물을 겨우 참으면서 제게 진심을 물어보는데 그런 아들을 보고 저는 쉽게 말문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말로도 글로도 쉽게 풀 수 없는 이 마음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저는 제 마음을 온전히 설명하기에 너무 어려웠어요. 아들을 향한 저의 마음은 그냥 그리움으로도 죄책감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훨씬 복잡하고 가슴 시린 애정이었으니 말이죠. 아니, 몰래라도 너를 찾아간 적은 없었단다. 왜요? 제가 별로 그립지 않으셨어요? 하긴 몇 달 품에 안지도 못하고 떠나보내셨으니 그 짧은 시간 동안 정이 생기기는 어려웠을 수도 있겠네요. 조금 마음 아프기는 하지만 이해해요. 그래도 제가 이렇게 먼저 찾았으니 된 거죠 뭐. 그런 게 아니야. 그립지 않았다니.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지. 물론 내가 석훈이 너와 지낸 시간이 1년도 안 되는 짧은 시간이었던 건 맞지만 엄마는 이미 네가 내 뱃속에 생기고 내 태에 들어있던 그 순간부터 너를 아끼고 사랑할 수밖에 없었단다. 비록 남편이라는 사람한테 사랑도 받지 못하고 고생하며 어렵게 너를 지켜야 했지만 그 고생들이 전부 기쁨으로 기억될 만큼 엄마는 너를 사랑했어. 그래서 내가 너를 차마 찾지 못했던 거란다. 너무나 사랑했기에 엄마는 너에게 평생 죄인일 수밖에 없었어. 가끔씩 나 혼자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었단다. 그때 네 할머니가 그렇게 협박을 했었어도 내가 너를 끝까지 지켰더라면 어땠을지. 그래서 내가 너를 직접 키웠으면 어땠을지. 그 생각을 수백 번, 아니 수만 번도 더 했었어. 하지만 아무리 수만 번, 수억 번 생각을 해봐도 결과는 늘 똑같더구나. 그렇게 하는 것은 그냥 나의 객기이고 내 욕심일 뿐이라는 걸 말이야. 왜요? 제가 어머니 밑에서 자랐으면 고생했을까봐 그러세요? 그래. 너무 뻔한 말이겠지만 그게 제일 걱정이었어. 애초에 너희 아버지와 내가 반대를 당했던 것은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내 형편 때문이었지. 나는 제대로 된 가정 환경에서 자란 사람이 아니었단다. 주정뱅이 아버지에 툭하면 아이들을 때리고 집을 나가는 어머니에 위로 언니 오빠들은 그런 집구석이 질려서 각자 제 살 길을 찾아 일찍 떠나버렸고 나 역시 그런 콩가루 같은 집안에서 예쁨이나 보살핌 하나 받지 못하고 나 역시도 가출을 해서 어린 나이부터 세상을 알아가야만 했단다. 제대로 배운 것도 없고 받은 것도 없이 말이야. 그러다 네 아빠를 만나서 운명 같은 사랑을 하고 너까지 얻게 되며 나도 한때는 행복한 미래를 꿈꿨었단다. 하지만 그게 전부 사라질 꿈이었다는 걸 알게 된 건 오래 걸리지 않았어. 아버지가 어머니를 배신했기 때문이겠죠. 그래, 그랬던 거지. 그때는 나도 어리고 순진했던 건지 네 아버지가 하는 말들이 평생 변치 않을 줄 알았던 거야. 네 아빠의 사랑으로 우리의 신분 차이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던 거지. 애초에 그 사람이랑 나는 살던 물이 다른 사람이었는데 말이야. 네 아버지는 온실속 화초였고 나는 길에 밟히는 잡초였어. 애초에 화초는 온실을 나오면 살지 못하고 잡초는 어딜 가나 뽑아내야 할 눈의 가시인 존재라는 걸 나조차도 몰랐던 거야. 그러다 화초였던 네 아버지가 나를 버리고 도망을 가고 네 할머니가 너를 데려가면서 현실을 깨닫게 된 거지. 아, 나는 절대로 온실 속으로 들어갈 수 없구나 하는 것을 말이야. 그래서 나는 내 아들만큼은 나처럼 잡초로 자라게 하고 싶지 않았단다. 물론 내가 내 욕심에 너를 길바닥에서 잡초처럼 기를 수도 있었겠지만 엄마로서 그런 짓은 차마 할 수가 없었지. 원래 부모라는 건 자기는 고생해도 자식이 고생하는 꼴은 두고 보지 못하는 법이거든. 그래서 나는 너를 보내기로 했단다. 너희 할머니가 나더러 돈 1,000만 원을 던져주면서 자식 위에 부모 이기를 포기하라고 하는데 그 말에 차마 반박을 할 수가 없더구나. 네가 내 손에 자라는 것보다 그 집에서 자라는 게 100번 나은 일이라는 걸 나도 모르지 않았거든. 엄마는 너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너무 없었단다. 네가 내 밑에서 컸다면 너는 나처럼 고생만 하고 자랐을 거야. 그래서 나는 너에게 엄마가 될 자격이 없는 거란다. 어떻게 낳았다고 다 부모이겠니? 나는 너에게 해준 것 하나 없는 걸.
그래서 나 없이 잘 자란 것 같은 너를 보니 내 선택이 틀리지 않았구나 싶구나. 물론 너를 보내야 했던 건 가슴 아픈 일이지만 내 이기심 때문에 너를 힘들게 할 수는 없잖니. 아니에요, 어머니. 저는 어머니 밑에서 자랐더라도 잘 자랐을 거예요. 물론 아버지 밑에서 경제적으로 부족함 없이 누릴 것 다 누리고 잘할 수 있었고, 그게 제게 정말 많은 기회를 부여해줬다는 건 인정해요. 하지만 그 어떤 금전적인 것들도 어머니의 사랑을 대신할 수는 없을 거예요. 저는 분명 어머니 밑에서도 잘 자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어머니가 모자라다느니, 제가 어머니 밑에서 자라면 힘들었을 거라느니 하는 말씀은 하지 마세요. 하지만 저도 어머니 마음은 이해해요.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저를 보내셨을 거라는 거 믿어요. 그래도 혹시나 싶었던 건데 어머니가 저를 그리워하고 계셨다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쩌면 이런 제가 이기적인 거 아닐까요? 저는 어머니 존재도 몰랐던 주제에 어머니가 저를 기억하고 계셨으면 바랐던 거 말이에요. 아니란다. 내가 다 미안하지. 석훈이 너는 잘못하거나 나쁜 게 아무것도 없어. 전부 다 어른들의 잘못 때문인 거지. 어렸던 네가 무슨 죄가 있겠니? 그저 엄마가 못나고 바보라서 네 곁에 있어주지 못하고 너를 보내야 했던 것에 용서를 구하마. 어머니, 이제 저희 서로 미안해하지 말아요. 우리 그동안 오랫동안 떨어져 있었던 것만큼 시간이 아쉽잖아요. 저는 이제라도 어머니를 만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 생각해요. 제 인생의 가장 잘한 일이라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는 그동안 못했던 것 다 하면서 행복하게만 지내요. 지난 30년간 못한 것 앞으로 30년 동안 다 해봐요. 엄마 저한테 뭐 바라시는 거 없으세요? 앞으로 제가 자식돌이 다 할게요. 말은 고맙지만 나는 바라는 거 없단다, 석훈아. 나는 그저 네가 잘 지냈다는 것만으로도 더 바랄 게 없는 사람이야. 이런 내가 너한테 엄마 소리를 들어도 될지 모르겠는데 내가 너한테 화달랠 게 뭐가 있겠니? 오히려 내가 해주고 싶은데 아직도 나는 너에게 뭐 해줄 처지가 못 되어 미안하구나. 그때만큼 제 처지가 비참한 적이 없었습니다. 사기만 당하지 않았더라면 저도 아들 앞에서 그나마 멀쩡히 사는 모습도 보여주고 자식에게 뭐라도 해줄 수 있었을 텐데 30년 만에 나를 찾아온 아들에게 변변한 선물 하나 해주지 못하는 제 사정이 정말 끔찍하게 싫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방금 전까지만 해도 모든 걸 포기하려 했던 제가 아들을 만나고 갑자기 살고 싶어지는 게 참 염치가 없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해준 것도 없고 해줄 수 없어서 포기한 아들에게 이제 와서 무슨 짐이 되려고 아들을 계속 보고 싶어 하나 싶어서 말이죠. 아무래도 나는 안 되겠구나, 석훈아. 네 마음은 알지만 나는 너한테 좋은 엄마가 되어줄 수 없는 사람이야. 해줄 수 있는 것도 없고 부모 노릇은 여전히 못 해준단다. 그러니까 너한테 받을 수 있는 것도 없고. 왜 자꾸 그런 생각을 하세요? 꼭 뭘 해줘야 부모 노릇을 하는 건가요? 저 부모 노릇 바라러 온 거 아니고 제가 자식 노릇하러 온 거예요. 안타깝게 저랑 헤어지고 평생 고생만 하셨을 엄마를 위해서 이제라도 효도하려고 온 거라고요. 그리고 저 엄마한테 기대어 살아야 할 만큼 못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비록 제대로 된 부모님 밑에서 애정으로 자란 자식은 아니지만 저 엄마가 바라시는 대로 유복한 가정에서 부족함 없이 컸어요. 덕분에 하고 싶은 공부 다 하고 배우고 싶은 거 다 배우고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많은 기회와 조건을 가지고 살아왔죠. 그래서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내가 남들보다 많은 여유를 누린 걸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아버지처럼 한량으로 살지 않으려고 정말 열심히 했어요. 덕분에 지금은 그 노력의 보상을 얻게 되었고요. 저 꽤 성공한 사업가예요, 엄마. 아들은 제 생각보다 훨씬 더 잘 자라주었습니다. 아들 말대로 철없는 아비와 쌀쌀맞은 새엄마 밑에서 애정은 받지 못했지만 경제적으로 부족함 없이 충분히 누리며 자랐나 보더라고요. 그럼 자기 아버지처럼 철이 없을 법도 할 텐데 누구를 닮았는지 아들은 자기 혼자 인생을 깨우치며 철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쉽게 생각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해 자신만의 성공을 이루어냈더라고요. 그렇게 유학까지 다녀온 아들은 미국에서 공부한 것을 바탕으로 벤처 사업을 시작했고 그래서 30대 이른 나이에 크게 성공한 사업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제 자랑일지 모르겠지만 저 이제 아버지보다 부자예요. 아버지 대신 제가 할머니께 받을 유산보다
제 재산이 훨씬 더 많다고요. 괜히 원수 같은 그 사람 돈으로 호강시켜드리겠다는 거 아니고 제가 번 돈으로 어머니 고생 끝내드리고 제대로 효도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엄마 모실 수 있게 허락해 주세요. 효도라니. 내가 어떻게 너한테 효도를 받겠니? 그러지 마라, 석훈아. 엄마, 저 정말 능력 좋아요. 제가 죽을 때까지 평생 써도 다 못 쓸 돈이라고요.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세요. 저는 그냥 엄마와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니까요. 자식 뺏기고 해준 것 없어 미안했던 저는 아들에게 그런 효도를 받는 것이 염치가 없었지만 저와 앞으로의 시간을 나누고 싶다는 아들의 말에 결국 마음을 돌렸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힘들어서 다 포기하고 싶었는데 이제는 저도 아들과 행복해지고 싶다는 욕심이 들더라고요. 어쩌면 제가 그동안 오랫동안 고생한 것을 이제서야 보상받는 기분이 들었죠. 그렇게 저는 아들과 함께 살게 되었고 능력 좋은 아들 덕분에 저는 아무 걱정할 것 없이 편히 지낼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아등바등 돈 벌려고 애쓰지 않아도 되었고 집이 없어서 남의 집 전전하는 인생도 아니었죠. 제가 평생 벌어 어렵게 마련하려던 5억짜리 집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집에서 아들이 사다 주는 음식들을 먹으며 아들과 함께 쇼핑과 여행을 다니며 그렇게 즐겁게 살고 있습니다. 이런 물질적인 풍요도 물론 좋지만 저는 그냥 아들과 함께하는 지금 이 순간들이 너무 소중하다 생각이 드네요. 이런 행복을 지난 30년간 모르고 지냈다는 것이 뒤늦게 서럽고 억울할 정도로 말이죠. 하지만 지나간 세월 후회하면 뭐 하겠나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더 후회 없이 지금 순간을 만끽하며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잠시나마 포기하려던 삶에 이런 행운이 찾아오다니 인생이라는 게 참 한치 앞을 모른다 싶더라고요. 그렇게 아들과 별 걱정 없이 살던 어느 날 저는 시모의 사망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들도 오랜만에 듣는 할머니의 소식이라고 하더라고요. 시모가 새 며느리와 유산 문제로 싸우며 제 이야기를 알게 된 후로 저희 아들이 할머니와 완전히 연을 끊어버렸거든요. 그 후로는 새 며느리가 자기 목 유산을 받아내고 시모를 요양원에 보내버렸다고 하더니 몇 년 뒤에 거기서 저희 아들에게 연락이 온 겁니다. 시모가 드디어 돌아가셨다고 말이죠. 아무래도 직계가족이 저희 아들밖에 없어서 경찰 쪽에 물어 연락을 해온 듯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들이 시모의 장례를 처리하기 위해 요양원에 갔더니 거기 요양사가 시모가 입원한 뒤로 찾아오는 사람 하나 없었다며 안타까운 삶이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사정을 모르는 사람들이야 늙은 노인이 찾아오는 자식 하나 없는 게 안쓰러울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게 시모가 치러야 할 죗값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 인과응보가 있다는 말처럼 인간은 결국 자신이 한 행동에 어떻게든 책임을 치르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제가 말년에 아들을 되찾아 호강을 할 수 있었던 것도 같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늘 자신의 행동이 어떻게 되돌아올지 생각하시면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